교사 임용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43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요즘 거리 곳곳마다 배치된 CCTV들과 지문인식, 또 DNA 감식 등 이 과학 수사의 발달로 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떠한 첨단 과학으로도 설명 불가. 목격자, 증거, 단서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도 없이 실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스터리하고 기묘한 이야기. 이번 특종,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입니다. 이번 특종들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도대체 왜? 어떻게? 아니 이게 가능해? 이런 의문들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사라진 자들과 때로는 너무 뜻밖의 곳에서 밝혀진 진실, 그리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실종 추리극까지. 대체 그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9위를 공개합니다. ABC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등 수많은 작품 속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들과 트릭들을 선보인 추리의 여왕, 애거사 크리스티.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작품은 모르셨을 겁니다. 크리스티 본인조차 풀지 못한 아주 미스터리한 그녀의 미발표 작품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재밌겠다 이거. 그녀의 미발표 추리극은 1926년 12월에 어느 늦은 밤 차를 몰고 집을 나선 여인이 실종되며 시작되는데요. 실종 이틀 후 여인의 집 인근 서리주에서 그녀가 몰고 나갔던 차가 발견. 당시 차는 마치 사고라도 당한 듯 도로를 벗어나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약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이 벌어진 지 11일 후 요크셔주의 한 호텔에서 그녀가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들려드린 이 크리스티의 미발표 실종 추리극은 사실 당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즉 슈럽. 도대체 실종된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총출동을 하죠? 자,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11일간의 실종 사건의 실제 주인공은 바로 아가사 크리스티. 진짜? 본인이 겪은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티가 발견됐음에도 그녀의 실종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마치 그녀의 작품 속 플롯처럼 미궁에 빠져버렸는데요. 야, 이건 진짜 추리소설이네요. 추리소설 작가가 정말 소설처럼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럼 실종됐다가 나타났는데 왜 미궁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타났잖아요. 그 이유, 발견 당시 크리스티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남편도 또 본인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종 사건은 그녀의 작품처럼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자작극은 아닐까요? 자, 알고 보니 크리스티는 발견된 호텔에서 직접 체크인했고요. 그리고 당시 크리스티의 남편이 닐이란 이름의 젊은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는 자신이 누군지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그녀가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사용한 가명은 테레사 니언, 즉 남편의 내연녀의 성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사람들은 크리스티가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마치 추리소설 속 트릭처럼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실종된 척하고 남편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게 만들었다고 추리했는데요. 너무 무섭다. 자, 그리고 그녀의 실종 사건이 크리스티 자작극이라는 또 다른 추리. 1937년에 그녀가 발표한 소설 나일강의 죽음을 보면요. 약혼자를 친구에게 빼앗긴 여인이 두 사람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디테일한 건 좀 다르지만 크리스티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작품을 위해 직접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거다라며 추리가 오가기도 했지만 크리스티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1위 공개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인 19세기 말 해외 무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영국. 배 운항 횟수가 많아지며 해상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자 영국 정부에서는 1899년 12월 스코틀랜드 북부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 아이린 무어섬에 등대를 설치했고요. 등대지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두운 바다를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12월 15일 뭐야? 아, 왜 이리 어두워? 등대지기들은 뭐 하는 거야? 항로를 표시해야 할 아이린 모어섬의 등대 불빛이 꺼져 있는 겁니다. 깜빡하고 이 불빛을 안 비춘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등대가 고장이 났던지. 이에 영국 정부에서는 사태 파악을 위해서 며칠 후 아이린 모어섬의 조사대를 파견했는데요. 그런데 아무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등대. 원래라면 등대에 함께 상주하고 있어야 할 등대지기 3명. 토마스 마셜, 제임스 다켓, 도널드 맥아더. 이들이 모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철칙에 따르면 한 명은 무조건 등대 안을 지켜야 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등대지기 3명 모두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어딜 간 거지? 이게 철칙을 어긴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등대지기용 방수복 3벌 중에 2벌만 사라지고 한 벌의 방수복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등대 밖 방파제에 나가려면 반드시 방수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한 벌의 방수복이 남아 있었다는 거는 등대 안에 한 명의 사람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방수복만 입고 사람은 사라진 것이죠. 한 명은 뭔가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방수복도 못 입고 일단 등대 밖을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데 섬 일대를 수색하다가 부서져서 나뒹구는 나무 상자들과 휘어진 철제 난간 등 마치 폭풍에 휩쓸린 듯한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대는 3명의 등대지기들이 폭풍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그날은 폭풍이 불지 않았다고. 등대지기들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12월 15일에는 폭풍이 불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봐. 실제로 등대지기들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등대 일지에도요. 바다는 고요했다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의 시신은 물론 바다에서도 유류품 한 점조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등대지기 3인의 행방과 진실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5년 5월 26일 카리브해 휴양지 아루바 섬으로 졸업여행을 떠난 고등학생들. 즐거웠던 닷새간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할로웨이는 어딨어? 당시 학교 측에서는 묵었던 호텔로 돌아와 할로웨이를 찾아봤지만 호텔엔 그녀의 짐과 여권만 남아있을 뿐 할로웨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아, 짐이랑 여권이랑 다 두고? 할로웨이 실종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루바 섬으로 달려왔고요. 할로웨이의 한 친구로부터 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로웨이가 어젯밤 바에서 어떤 남학생이랑 나가는 걸 봤어요. 요란 반데르 슬루트라라는 남학생과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4일 뒤 경찰은 할로웨이가 사라진 날 밤 함께 있었던 슬루트와 그의 친구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어쨌든 제일 수상한 건 맞죠. 그렇죠. 늦게까지 바에 최후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난 할로웨이를 호텔에 데려다 줬다고요. 호텔 경비원이 걔를 에스코트 해줬다니까요. 이에 경찰은 호텔 경비원 2명을 추가 체포, 그들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지만요. 그 어디에서도 할로웨이를 납치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 모두 무혐의로 석방됐죠. 그런데 뒤늦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슬루트가 의심스러웠던 네덜란드의 한 방송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촬영. 할로웨이? 아, 이게 술 마시다 죽은 거야. 아, 괜히 귀찮아질까 봐 바다에 시신 버렸지. 아, 그럼 호텔에 데려다 줬다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네. 아니 너무한데요.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야지. 그렇죠. 바다에 이걸 버리다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2월 슬루트의 자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미 전역이 들끓자 슬루트는요. 아니, 난 그냥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줬을 뿐이라고요. 그때 제가 말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은 할로웨이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아루바의 법원은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 그렇게 슬루트는 또다시 수사망을 벗어났습니다. 야, 이게 법망을 교묘하게 잘 벗어났네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뭐 지금 알 수가 없지만
그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한테 죽은 사람의 가족들에 대한 예의로라도 그렇죠. 저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할로웨이의 가족과 경찰을 농락한 슬로트는 페루로 도주했습니다. 뭐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주했던 슬로트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범인일 줄 알았어. 난 약간 냄새가 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슬로트는 할로웨이 사건으로 체포가 된 것이 아니라 페루의 한 호텔에 머물던 다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것만 봐도 네, 심증은 확실한데. 도대체 그날 밤 할로웨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를 짚고 9위를 공개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베닝턴 삼각지대. 수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트라이앵글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미국 동북부 버몬트주의 일명 육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버몬트주 베닝턴에 있는 글래스텐베리 산을 중심으로 우드포드, 샤프트베리, 서머셋 지역을 포함하는 삼각지대 베닝턴 삼각지대입니다. 근데 저 삼각형의 지대 안에서 실종 사건이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공포의 베닝턴 삼각지대, 미스테리한 연쇄 실종 사건은 76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45년 11월 이 지역의 베테랑 사냥 가이드 미디 리버스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당시 4명의 사냥꾼을 이끌고 숲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리보스가 어디 갔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무리에서 조금 앞서 걷던 리버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주민을 비롯해 미군까지 출동.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리버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테랑 사냥 가이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한두 번 다니는 길도 아니고 아니 그 동네를 아주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 텐데. 아, 이게 흔히 말하는 눈 감고도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길을 잃은 건 아닐 것 같은데. 뭐 야생동물이랑 마주쳤나? 자, 그런데 실종 사건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리버스 실종 1년 뒤인 1946년 12월 베닝턴 삼각지대의 롱 트레일로 하이킹을 하러 간 대학생 폴라 웰든. 하지만 다음 날 웰든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자 이후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갑자기 사라진 웰든을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대가 투입됐는데요. 하이킹을 하러 갈 당시 웰든은 눈에 띄는 빨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많았지만요. 그녀 역시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목격자는 많은데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공통된 거잖아요. 마지막 포인트를 못 봤다는 겁니다. 저 이상하다. 이상하다 진짜. 자, 게다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실종도 발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세인트 알반스에서 베닝턴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 제임스 테드포드. 당시 버스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 남자 분명히 마지막 정거장에서도 계속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베닝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비한 실종 사건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에 8살 소년 폴 잽슨과 50대 프리다 랑거까지 연이어 실종.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모두 5명이 이 베닝턴 삼각지대에서 실종됐는데요. 실종 약 7개월 뒤 시신으로 발견된 프리다 랑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미스터리가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흔적이 없잖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8일 공연. 모모는 딸이 남긴 의문의 전화. 1990년 8월 일본 한 가정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괴로워. 너무 분해. 혹시 너 사요코니? 지금 어디니? 자, 그런데 전화를 받은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의문의 전화를 건 사람이 4개월 전 실종된 딸. 야, 4개월 만에 실종된 딸과 연락이 닿은 거네요. 실종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찾았겠네. 안타깝게도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그녀는 또다시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자, 사요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실종되기 전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사요코는 1990년 3월 말 네팔에 입국. 그런데 히말라야에서 한 달 정도 트레킹을 할 거예요.
4월 3일 카트만두에서 보낸 편지를 끝으로 사요코는 연락 두절되며 실종. 가족들은 사요코를 찾기 위해 네팔로 향했고요. 자, 일본 대사관과 네팔 경찰의 수사 끝에 안나푸르나 인근 도시 포카라의 한 호텔에서 사요코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 방 안엔 가방, 옷, 돈 등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뭐야? 소지품이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이거는 이동하러 나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정을 풀고 뭐 앞에 나가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주변을 좀 뭐 관광을 한다거나. 그리고 만약 등산 중 사고사를 당했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였다면 돈과 소지품이 그대로 있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수색에 나섰던 네팔 경찰은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사고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발표. 그리고 4개월 뒤 그렇게 사요코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분하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진 전. 그 전화가 어디에서 걸려온 건지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7위 공개합니다. 홍콩을 뒤흔든 모모 실종 사건. 2017년 1월 27일 새벽 1시경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던 40대 남성이 깜짝같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해당 남성이 숙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신고를 했고요. 이후 호텔 CCTV에 포착된 그의 마지막 행적. 휠체어를 탄 채 정체불명의 남성들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실종 남성은요. 중국 투자회사 M그룹의 창업자로 자산 규모만 약 6조 7천억 원. 샤오젠화 회장님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은 중국 재벌 회장의 실종 미스터리라며 홍콩을 비롯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돈 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단순한 납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뭐 기업을 내놔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그중 유력한 소문 하나. 샤오젠화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거 아니야? 샤오젠화 회장이 사실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안에 체포 이런 얘기면 뭘 잘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샤오젠화 회장은 재산을 축적한 과정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일명 신비의 갑부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다만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의 협력이 작용했다라고 추측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콩의 한 일간 신문에 게재된 글. 현재 해외에서 치료 중이며 곧 언론을 만나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납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바로 실종된 샤오젠화 회장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아니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가족한테 먼저 전화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샤오젠화 회장. 대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발견된 일본인 실종자. 1977년 11월 15일 일본 니가타. 하교 후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녀 요코타 메구미. 늦은 밤이 돼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구미가 사라진 지 20년이 지난 1997년 일본 언론에 메구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한국인의 증언이 공개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국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메구미가? 증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요코타 메구미를 북한에서 봤습니다. 증인은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출신 안모 씨였는데요. 그는 메구미가 북한에 살면서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 교육을 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2002년 9월 17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메구미가 북한으로 온 게 맞소. 하지만 그녀는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메구미가 결혼과 출산 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4년에 자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그 참 기부한 인생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가족과 고국에 그리웠으면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더 하셨던 거겠죠. 이후 메구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2004년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메구미의 유골이
매국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북한 공작원 출신 김연희가 매국미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주장.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들의 일본어를 가르친 그녀가 북한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였죠. 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뭔가 앞뒤는 안 맞네요. 생존 모습을 봤다고 또 하는 증언들이 있으니까. 부디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5일 공개합니다. 실종인가 납치인가. 2019년 8월 3일 한 영국 가족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65km 떨어진 세렘밤의 열대 우림 속에 위치한 리조트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방에서 자고 있던 15살 딸 노라 앤 퀴어린이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1층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을 뿐 노라는 자신의 방을 비롯해 리조트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산책을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자,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추측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라는 납치된 게 틀림없어요. 노라에게는 발달 장애가 있었는데 평소 몸이 약한 노라가 창문을 넘어서 스스로 밖으로 나갈 리 없다며 납치를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후에 노라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는데요. 말레이시아 경찰, 군대를 비롯해 원주민 300여 명이 이 밀림을 뒤졌습니다. 또 헬리콥터, 드론, 탐지견까지 총동원. 실종 5일째 노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잠수부까지 동원. 밀림 내 강과 계곡도 샅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종 열흘째인 8월 13일 실종됐던 노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이제 무사히 발견된 건가요? 그러나 리조트에서 약 2.5km 떨어진 개울에서 발견된 노라. 이 노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돼 있었고요. 옷이 벗겨진 알몸의 상태였다고. 납치야. 납치해서 성폭행. 아유. 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유. 그런데요, 부검 결과 말레이시아 경찰은 노라가 굶주림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장출혈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요. 또 평소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노라가 험난한 밀림을 혼자 헤매고 다녔는데 시신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어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긁히지 않고 2.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그렇다면 대체 왜 노라는 홀로 그 어두운 밀림 속으로 들어갔던 걸까요? 그리고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4위 공개합니다. 브라질 출신의 모델 엘로이자 핀투 폰테스. 그녀는 18살 때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패션의 메카인 뉴욕에 진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패션쇼에 서고 유명 잡지 화보를 장식하면서 스타로 등극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왕성하게 활동 중이던 2019년 6월 오늘 폰테스에게 피팅하러 오라 그래. 저기 갑자기 폰테스가 연락이 안 됩니다. 촬영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진 폰테스. 그 어디에서도 폰테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요. 야,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라지지? 이거는 약간 납치 같은데요? 그런데 드디어 폰테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녀가 발견된 장소는 뉴욕에서 약 7,800km 떨어진 브라질 남부 지역의 한 빈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더라? 내가 왜 여기 있죠? 발견 당시 폰테스는 길을 잃은 듯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고요. 정신적으로는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배낭에 모델 계약 서류가 있어서 폰테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폰테스가 석 달 전인 2020년 7월에 브라질의 한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난 지금 행복하게 연애 중이에요. 가족들에게 날 찾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또다시 폰테스 행방이 묘연해졌고요. 그러다 석 달 뒤
폰테스가 빈민가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발견됐던 겁니다. 야, 이건 뭔지 도저히 모르겠네, 정말. 뉴욕에서 실종돼 브라질 빈민가에서 발견된 유명 모델.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실종 후 도착한 의문의 메시지들. 1991년 3월 15일 일본 미에현. 오후 2시경 귀가한 8세 어린이 카모마의 유키. 당시 아버지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유키는 평소처럼 혼자 코코아를 타 마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30분경 언니가 집으로 귀가했을 땐 집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따뜻한 코코아 한 잔만이 있을 뿐 유키는 그 뒤로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유괴인가 보다. 따뜻한 코코아면 정말 찰나다, 진짜. 순식간에. 아니면은 친구 만나러 그냥 막 나간 거 아닐까요? 실종 당일 유키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뭔가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네요, 그죠? 당시 제보에 따르면 학교 놀이터, 하천, 역에서 유키를 본 목격자들이 존재했는데요. 즉 유키가 집안에서 납치되거나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약속을 취소한 유키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게 아닌가 추측. 실제로 경찰이 입수한 결정적 제보엔 흰색 승용차에 탄 사람과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일단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했다면서요. 그 자동차를 좀 수배해야겠네. 유괴범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당시 돈을 요구하는 범인의 협박 전화나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3년 후 유키의 실종 사실이 잊혀질 무렵 일본을 발칵 뒤집은 편지 한 통이 유키의 부모에게 도착합니다. 그 괴문서에는 매춘부 출신 여자가 야쿠자에게 지시를 받아 유괴했고 유키는 매춘부로 러시아에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냈는데요. 하지만 편지엔 아무 흔적이 없었고요. 정말 유키의 실종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괴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키가 실종된 지 무려 12년이 지난 2003년. 내 키는 170cm 정도고 난 짧은 파마 머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유키의 집에 전화를 걸어 대뜸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걸 설명한다고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오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말한 짧은 파마 머리는 유키 실종 당시 흰색 승용차에 탄 남성의 인상착의와 일치. 놀라운 점은 당시 경찰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언론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화의 발신지나 발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유키 실종은 여전히 의문에 의문을 더하며 일본의 3대 아동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기자 1위 후보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주택가에서 여성 3명이 잇따라 실종되는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런 여성들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단순 가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경찰은 동일범에 의한 납치 사건이라고 판단,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난 2013년 5월 6일 밤 클리블랜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놀란 이웃 주민이 즉시 그 집으로 달려가 보니 초라한 행색을 하고 두려움에 떠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실종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피해자. 놀랍게도 그녀의 정체는 10년 전인 2003년 4월에 실종됐던 여성 어멘다 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여기는 저 말고도 2명의 여성이 더 감금돼 있어요. 2002년과 2004년에 실종됐던 미셸 라이트와 지나 베헤수스 역시 같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안 걸리고 그게 가능해요? 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역시 동일범의 소행이었네요. 그런가 보네. 납치범의 정체는 남성 아리엘 카스트로와 그의 형제들. 카스트로는 총 977개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그는 2013년 9월 죗값을 다 받기도 전에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사람을 가뒀는데 그걸 못 찾을 수가 있는지. 그렇죠. 왜냐면 뻔히 이게 뭐 산골짜기도 아니고 주택가에 있었는데. 같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웃이고. 야. 자, 당시 경찰은요, 납치범인 카스트로와 관련된 신고 전화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스트로 집 뒷마당에서 여성이 기어다니는 걸 본 적 있어요. 난 그 집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고했었다고요. 하지만 당시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리고는 응답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려 10여 년의 소중한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피해자들. 그녀들의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9월 26일 밤 멕시코 남서부 게레로주에 위치한 한 교육대 학생들은요. 이괄라에서 열리는 교사 임용 차별 반대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버스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타고 있던 43명의 학생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어떻게 43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집니까? 그러게. 당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다가 도망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복면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가하고 우리를 습격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버스. 아니, 뭐야. 그리고 교대생 43명 실종 발생 2달 뒤인 11월 멕시코 연방검찰총장이 발표한 충격적인 수사 결과 지역갱단이 학생들을 납치한 뒤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왜 죽여요? 아, 깽단하고 학생들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밝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갱단을 사주한 것이 바로 지역 경찰이었던 겁니다. 시위 잠재우려고?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시위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납치한 뒤 너의 경쟁 조직원들이야. 알아서 처리해. 에? 우와. 시위를 잠재우려고 깽단을 이용한다고요? 그것도 무고한 학생들을. 경찰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두 명도 아니라 무려 43명의 건장한 대학생들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불태운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종 학생들의 가족들과 미주인권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요. 43명의 시신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나무 30톤, 디젤류 13톤가량이 필요한데 소규모 지역갱단에게 이만한 물자를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니,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추가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종결을 합니까? 이후 경찰 갱단 1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만 100여 건 이상의 증거 중에 절반 이상이 고문 등 무리한 수사로 얻어졌다며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실종 사건에 개입한 다른 세력이 뭔가 배후의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그치.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후 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실 촉구 시위에 2018년 12월에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멕시코 교대생 43명 실종 사건에 멕시코 군대가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우. 제가 봤을 땐 군대에서 끝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있을 것이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데스크 이건수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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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년에 8만여 건의 실종이 발생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실종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십시오. 오늘 1위로 선정하는 사건은 연쇄 실종 사건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무고한 여성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학대하고 성폭행을 일삼았던 사건입니다. 이 범인의 어떤 잔인성, 상습성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위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건수님. 빰빠밤빰 빰빠밤 빰빠밤빰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해리슨 포드처럼 여러분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대탐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종 여름 특집 1탄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4대 문명.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유적들은 그보다 더 오래된 또 다른 고대 문명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라진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면 인류의 역사가 새로 쓰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14위 공개합니다. 율도국은 실제 존재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알려진 허균의 홍길동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소설 속 홍길동은 이상향을 꿈꾸며 조선을 떠나 율도국을 세우죠. 그런데 홍길동이 세운 국가 율도국이 사실은 실존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홍길동전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 소설이잖아요. 아니, 역사서에 언급은 돼요. 그 당시 의적이 있었고 홍길동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가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한 역사 전문 작가에 따르면요, 이 율도국이 실존했으며 심지어 그 율도국의 위치가 지금의 대마도라는 겁니다. 아, 정말? 대마도가 율도국이라고요? 그렇죠. 저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근거가 뭐 있습니까? 지금부터 율도국이 대마도라는 가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먼저 주목할 것은요, 여러분, 해류의 흐름입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한 줄기가 이 대마도를 거쳐서 한반도 동쪽을 따라 우리나라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난류를 형성하고요. 우리나라 북쪽에서 동해로 향하는 북한 한류와 교류. 자, 이런 해류와 계절풍의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함경도에서 배를 띄우면 자연스럽게 대마도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해를 타고? 아, 진짜요?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대마도를 율도국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 자, 율도국 대마도 설에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에는 대마도를 항구섬 혹은 나루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진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 나루진 글자에서 삼수변을 일단 빼보자. 이 삼수변을 빼면 붓율자가 되죠. 붓율. 예. 그래서 추측하기를 홍길동이 대마도에서 왔을 때 항구에서 교역하러 온 일본인을 만나게 됐고 필담으로 섬 이름을 물었는데 일본인이 실수로 율도라고 알려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글자로만 생각하면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는데요. 현무사, 우리 친구야 친구 할 때 친구라는 단어. 뭔데? 자, 대마도에서는 일본 본토와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친구라는 발음으로 부릅니다. 도모다치가 아니고? 도모다치 안 써요. 어? 근데 대마도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대마도 사투리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사투리처럼 그 지역에서만 내려오는 말인 건데 그럼요. 사투리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오래 전에 누군가가 이 말을 어딘가에서 배워왔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과연 가상국가 율도국은 실존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대마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8위 공개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산물 이것 발견. 트로이 전쟁을 그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를 각색, 배우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 역을 맡아 사상 최대의 대격전을 벌였던 영화 트로이 기억하시죠? 너무 재밌었어.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어. 뭐 영어로도 많이 알려지고 그리스 신화로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이 트로이 성을 열기 위해서 오디세우스가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함락을 시켰다. 그렇죠. 이게 트로이의 목마인데 그렇죠. 이게 실화 아닙니까? 고대 그리스 영웅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1870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의 흔적을 발견하며 트로이 전쟁 역시 신화가 아닌 역사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트로이 전쟁이 실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졌던 트로이 전쟁의 산물, 고대 도시 테네아. 그런데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테네아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트로이라는 곳은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실존 지역으로 확인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더 나왔다는 거잖아요. 2018년 그리스 문화부에 따르면 672제곱미터 면적의 유적지를 발견. 테네아 형식으로 추정되는 문과 대리석, 거주 공간과 도로를 비롯해서요. 무덤에서는 보석, 장신구, 200개의 도금된 노잣돈 등 와, 도시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번성했네. 과거에 저 정도라면 엄청나게 번성한 거죠. 근데 저게 테네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 도시가? 좋은 질문입니다. 뭐 테네아가 새겨져 있든가. 그간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무늬가 새겨져 있는 도자기 형식과는 다른 심플한 디자인의 도자기가 함께 발견됐고요. 그리고 2명의 태아가 담긴 항아리까지 출토. 어호.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인근에 위치한 고대 미케네, 코린트 등 그리스인들의 매장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형식이며 테네아만의 문화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발굴 책임자 엘레니 코르카에 따르면 테네아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레코로만 시대의 함상적인 문화의 성취입니다. 라며 트로이 전쟁이 단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역사가 된 신화 속 트로이 전쟁. 어쩌면 많은 전설 속 이야기는 신화를 가장한 인류의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최초의 인류로 불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시작으로 우리 인류를 크게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외워온 인류의 진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4월 이 보편적인 진화 과정을 반증하는 신인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그것도 영국의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실리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인류 진화 과정에 없던 새로운 인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새로 발견됐네? 자, 2007년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칼라오 동굴 내 석회암 지층에서 성인 2, 어린이 1명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발가락 뼈 등이 발견됐는데요. 이후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필리핀 대학 연구팀이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5만에서 6만 7천 년 전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원인의 치아 역시 호모사피엔스처럼 이전 인류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치아랑 큰 차이 없지 않아요? 어금니 같잖아요, 그죠? 어금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루손섬 칼라오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현생 인류와 같은 진보적인 측면과 침팬지 등에게서 보이는 원시적인 면이 섞여 있습니다. 발가락뼈를 자세히 보면 확연하게 발가락뼈가 굽어져 있죠. 이처럼 굽은 발가락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인류는 바로 300만 년 전 활동했던 초기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습니다. 그 수백만 년 차이 나는 초기 인류하고 현생 인류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사피엔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아는 저 현생 쪽이고 네. 저 발가락뼈는 초기 인류 형태고. 어떻게 진화 과정의 중간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런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렬 종대가 아니라 다양한 그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특징이 혼재된 이 신인류는요. 화석이 발견된 루손섬의 이름을 따 호모 루소넨시스라 이름 붙여졌는데요. 5대 인류와 현생 인류의 특징이 공존하는 신인류 호모 루소넨시스. 이들이 살았던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재 지구상의 대륙이 몇 개죠? 5대양 6개수 아닙니까? 5대양 6대째 남극까지 7대륙입니다. 자, 그런데 1995년 미국의 지구물리학자 브루스 앤딕트는요. 현재 8번째 대륙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또 아틀란티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틀란티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아까 저기 오 기자가 처음에 얘기한 북극 밑에 대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는 7개 대륙에 이어 8번째 대륙, 일명 질랜디아가 존재한다고 주장. 아, 질랜디아. 그리고 그가 8번째 대륙으로 지목한 곳은 뉴질랜드와 뉴칼레도니아가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인데요. 사실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를 비롯한 인근 섬들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12년 뒤 루엔딕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싣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2017년 뉴질랜드의 지질학 과학연구소 역시 질랜디아가 단순한 해저 지각이 아니라 약 49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8번째 대륙이라고 주장합니다. 어휴, 대박이다. 아, 걔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섬인 일부들이 거구나. 나와 있고 밑에 다 가라앉아 있다. 그럴 수 있겠네. 자, 해당 연구팀은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해저에서 약 8,000점 이상의 화석 표본을 채취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육상신물의 화분과 포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 떠 있었네, 그럼.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언더더 씨가 저기네, 사실 상상 속에. 언더더 씨 있는 저기네. 지난해 9월 질랜디아 대륙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뉴질랜드 북섬 타라니키 해안에서 발견된 펭귄 화석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펭귄 화석? 이 펭귄 화석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약 300만 년 전 고대 펭귄의 화석으로 추정. 해당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 고대 펭귄들은 현대 펭귄들의 조상격으로 과거 오랜 기간 질랜디아에서 서식하다가 지각 변동으로 대륙이 가라앉자 남반구 곳곳으로 흩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 그럼 질랜디아라는 대륙이 있었다는 실제로 얘기네. 육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라는 상당히 좀 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펭귄 죽으면 뜨죠? 아니, 그러니까. 또 뼈가 되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지. 그럼 걔가 가라앉아서 된 거 아니에요? 예? 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땅 안에서 발견된 화석이다. 땅 아니요?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5일 공개합니다.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발견된 모모. 멕시코 수중 동굴에서 13,000년 전 유해 발견. 멕시코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 6월 9구 이상 발견. 2007년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 과연 어디서 왔느냐는 의문의 단서를 제공해준 13,000년 전 소녀 나이아 유고를 비롯해서요. 최근 15년간 약 10,000년 전에 멕시코에 거주한 원주민들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10,000년 전 유골? 아니, 난 그 10,000년 전이라는 것도 신기하고 수중동굴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거기서 인류의 뼈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유골을 연구 분석하던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든 한 가지가 있었으니 이 좁은 동굴에 대체 왜 들어간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드디어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오, 그럼 이제 그들이 사망한 원인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그죠? 그들이 살아갔던 세상의 문명도 혹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연구팀이 유카탄 반도 수중 동굴에서 발견한 무언가. 이건 광산을 채굴한 도구 같은데? 무려 12,000년 전 광산의 흔적이었습니다. 광산? 선사시대에 광산 채굴해서 뭐해? 자, 그럼 이곳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대체 만여 년 전 이 광산에서 무엇을 채굴했느냐? 바로 붉은 빛을 띠는 광물, 대자석이었습니다. 대자석. 야, 근데 저 대자석은 뭐에다 쓸 수 있을까요? 정말 염료 아니면 정말 생각이 안 나네요. 현재 대자석은 자외선 차단제, 방충제 등의 염료로 사용되는데요. 당시에는 이 대자석으로 벽화를 그리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 역시 대자석을 이용해 동굴 벽화를 그리거나 몸치장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 인도하고 우리나라 언어 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인도에서 쓰는 말 중에 우리 말도 있다고 그랬고. 그것처럼 하나의 문명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 4위 공개합니다. 연못 아래 잠든 2000년의 비밀.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 롱유. 이 마을에는 바닥 없는 연못이 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2000년 전 연못의 비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1992년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닥 없는 연못의 실체가 몹시 궁금했던지 연못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7일에 걸쳐 연못의 물을 다 빼낸 마을 주민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터널을 발견했나요? 오, 거기다 돌을 던져봤더니 총소리가 났나요? 아니면 거기서 3m짜리 아니 거인이 공룡을 나왔나요? 찬 거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연못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거대한 수중 동굴이었습니다. 진짜? 높이 20에서 40m, 1000에서 3000 제곱미터 규모로 총 24개가 발견이 되며 진짜 크다.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자, 2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동굴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 아닌 사람이 오로지 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 동굴이라는 점입니다. 이야. 그리고 이 룽유 동굴 안에는 정교한 조각뿐 아니라 교량과 계단, 기둥까지 발견됐지만 신기하게도 이 모든 작업에 불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면 진짜 누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일부러 물 안에다가 묻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믿길 정도예요. 그러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잖아. 한 개도 거의 아니고 도시인데? 24개 동굴을 그냥 끌로 이렇게 이걸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 요즘 기술로 저걸 저렇게 파내려가도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이곳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동굴에 햇빛이 드는 시간 동안에만 작업했을 거라고 추측. 하지만 왜 굳이 전기도 장비도 없던 당시의 기술력으로 힘들게 수중의 대규모의 동굴을 만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잘 보존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만 생기게 됩니다. 룽유 동굴은 왕가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채석장이나 저장고였을 겁니다. 자, 하지만 왕실의 무덤이라면 있을 법한 유물들이나 매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돌이나 얼음을 채석했다면 어떻게 수중까지 돌과 얼음을 운반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 어떤 역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정말 저게 만약에 물속에 있고 저 안에서 저걸 조각해냈다면 거기서 나온 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오냐고. 아니, 그리고 어떻게 저 물 안에서 저걸 그것도 너무 어려워. 잠수 뭐 스쿠버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1분이나 잠수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되고. 국가적인 어떤 권력이 주도해서 저걸 만들었다면 기록이 거의 있어요. 진시황릉 수준의 공사인데 그러면 기록이 기록이 있겠죠.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쉽고 3일 공개합니다. 한! 자, 이제 두 개 하나죠. 한! 2대1 혹은 1대1. 하하, 기회가 남아있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2세기에 건립된 이후 크메르 제국, 앙코르 문명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그 옛날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이 앙코르와트를 세웠는지, 크메르인들은 어디에서 살았으며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살았던 도시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신비한 곳이야, 저는. 그 규모와 수준 정말 대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2012년 호주 고고학 연구팀은 여의도 면적의 655배에 해당하는 총 19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1000년 전 중세 도시를 발견했고요. 이 도시들은 679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캄보디아에서도 프놈펜의 규모에 필적할 것으로 추정. 어허. 그리고 학계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를 뒤집을 새로운 발견이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이 전설로 존재했던 크메르 제국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았습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가 바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비문으로 전해지던 전설의 도시. 서기 8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곳. 앙코르 이전보다 앞서 세워진 크메르 제국의 최초의 수도. 마헨드라 파르바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보다 앞선 대도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연구팀은 이곳에서 왕궁과 피라미드 형태의 사원, 연못 등을 발견했는데요. 오. 뿐만 아니라 크메르 제국의 힘의 원천이자 상징인 물을 이용하는 수력 시스템이 대규모로 발견. 우와. 수로들이 앙코르와트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구팀은 수로들이 비록 원활하게 작동되진 않았지만 앙코르 문명이 만든 인공 호수의 근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1000년도 전에 세워진 도시지만 구조물들이 규칙적인 너비의 격자무늬 배열로 정교하게 세워진 도시임이 밝혀졌는데요. 즉 이는 과거 크메르인들이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라는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이 같은 발견은 미지의 문명이었던 크메르 제국이 그간 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오래전부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점, 제국의 번영과 그 규모가 방대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물을 다스리는 건 권력의 상징이라 크메르 제국이 그 정도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네.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인프라가 없었을 텐데 수로와 앙코르 같은 사원들을 다 만든 거죠. 대단하죠. 그 연구를 통해 조금 이런 의문들이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자, 1위 후보 하나씩 남았죠?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싶고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우리가 배운 인류 최초의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역사를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이 형 좀 바꿔. 모두 뒤집어버리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탄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신문명이 발견된 겁니다. 황하 외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겐지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는데 와, 발견이 여태 왜 안 되는 거지? 어디에 있었기? 어쩌면 인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르는 신문명은 인도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캔베이만의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구나, 인도. 바다 아래에 있었어? 2001년 인도 국립해양기술원이 해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음파 탐지기로 해저 촬영을 하던 중 바닷속에 뭔가 직사각형의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대 도시의 터로 추정되는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 수십 개를 발견했는데요. 와, 저거는 사람이 만든 거네. 당시 인도 해양 고고학의 최고 권위자인 라오 박사와 전문 다이버들이 투입돼 조사한 결과 댐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댐? 전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전망대, 에이. 곡물 창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와. 심지어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에는 지금의 하수도 시설과 매우 흡사한 통로와 도로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해저 도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 인도의 해저 도시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억지를 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증거 앞에서. 이 당시 조사팀은 이 해저 도시에서 발견한 도자기, 조각상, 난로 재료 등 약 2,000점의 유물을 인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작은 나무 화석이 발견됐고요. 허허. 이 나무 화석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이 나무 화석의 연대는 기원전 7,545년에서 7,490년 사이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무 화석의 탄소 연대에 따르면 이 해저 도시의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보다 앞선 무려 기원전 7,500년경에 시작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게 저 해저 도시의 유적이 맞을까요? 이게 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무 화석의 용도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요. 그렇지. 나무 화석과 이 해저 도시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도 캔베이만에서 발견된 해저 도시. 과연 그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 도시였던 걸까요? 신비한 황금의 도시, 마추픽추의 나라, 잉카 제국. 13세기경 건국 초기엔 페루 근교를 지배하다가 15세기 말에는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 거대 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잉카 문명에 수많은 유적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명 자체가 미스터리 그 자체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잉카 문명의 비밀을 파헤치러 대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잉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1911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하이럼 빙언에 의해서 페루에서 고대 도시인 마추픽추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몇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면도칼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맞닿아 있는 돌들. 마추픽추의 건설 시기가 1450년경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정교한 건축술이 있었다는 게 충격 그 자체, 미스터리였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 위로 저걸 가져가냐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저걸 다 쌓아서 뭘 지었다고 해도 놀라운 거긴 해요. 근데 저 2,400m 뭐 정말 높은 산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오죽하면 외계인 소리 나오겠습니까? 의문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잉카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농사도 뭔가 최첨단인가요?
여기도 뭐 최첨단 뭐 농기계 이런 게 나오나요? 잉카인들이 농기구로 사용한 것은 철이나 청동기가 아닌 바로 돌. 그들은 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미 조선시대에는 쟁기도 있고 낫도 있고 호미도 있고. 호미도 있고 다 쓸 텐데. 자, 심지어 한때 서부 남미 일대를 장악했던 잉카 군대의 주 무기 역시 총 등의 최첨단 무기가 아닌 돌도끼와 나무 곤봉. 임진왜란 때 조총 들고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맞습니다. 야, 정말 시대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가 너무 깨지네. 결국 석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잉카 제국은 16세기 철기로 무장한 스페인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문명보다 훨씬 뒤늦은 석기 문화와 훨씬 앞서 나간 초고도 과학기술을 동시에 지녔던 잉카 문명. 과연 어느 쪽이 진짜 그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의 데스크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우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 신화, 여행기 등 다양한 형태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곁에서 회자돼 왔죠. 잃어버린 세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주제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 고대 잉카 문명의 두 얼굴입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의 기술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불규칙한 모양의 거대한 돌을 정교하게 끼워 맞춰서 큰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 문명 발전의 상식을 깨는 불가사의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렌데스크 원종우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이게 잉카인들한테 이 영광을 돌립니다.